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환입니다. 첫째 우선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거는 뭔가를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이, 강좌의 제목이 탐욕의 경제에서 희망의 경제라고 엄청나게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공 분야는 저희 미시경제학, 정보경제학 해가지고 주로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야였는데 몇 년 전부터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좀 거창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대중적인 강연도 사실은 거의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이 부천을 계기로 해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직접 저희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럴 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를 무시하고서는 어떠한 정신적인 영적인 활동도 사실은 이게 뿌리가 없는 거라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된 경제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거기서 소위 뭐 정신적인 발전도 가능한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지향해낼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정말 탐욕으로 가득 찬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온 경제를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경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든 강의 노트고, 아마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첫 번째 강의는 화폐의 부상과 금융자본의 지배해가지고 현재 전 세계를 저희 이제 지배하고 있는 가장 힘이 센 세력은 금융자본을 주무르는 금융자본가들 세력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걸 알아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 해가지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부와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2년 전에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발간해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불평등의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시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그 다음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이 진짜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중요한 문제다 해가지고서 많은 반성과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경제의 확산과 선물경제의 부활이라는 좀 다소 생소한 이름을 제가 내걸었는데 취지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이른바 공유경제. 공유경제 하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영어로는 이제 sharing economy 해가지고 명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공짜만 나오면은 그게 공산주의 아니냐는 식으로 경기부터는 이상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공유경제란 이른바 민주사회, 민주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여할 만큼 자본으로 참여한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1인 1표제에 의해 가지고서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개념이지, 무슨 뭐 국가나 특정 정당이 무슨 뭐 모든 재산을 독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이해하고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모색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하는 정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에서는 벌써 이미 공유경제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실행되고 있고 현실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반성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철학적인 내용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제 주제를
새로운 세계관과 경제관에 정립해가지고 소위 16세기 이래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어떤 철학적, 과학적인 사조 이른바 데카르트와 뉴턴으로부터 비롯된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성장해 왔고 서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바로 그들의 과학 정신이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쪽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비록 최근에 중국이 조금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서양과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만한 철학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양의 지배가 가져온 현재의 상황을 반성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면은 우리 스스로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조금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마지막 챕터로, 마지막 장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참고문헌 해가지고 1년에 이 4번의 강의를 위한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주로 많이 참고했던 이 참고 서적들을 제가 일부러 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참고 문헌의 내용들을 좀 열심히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끝날 때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정확한 지식을 공유한다는 이 아까 말씀드린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지식 공유 광장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사비를 들여가지고 오픈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끝날 무렵에 그 사이트에 주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동안 거기다 이제 올려놓은 여러 가지 책에 대한 리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판단한 거기 파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록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초기에 제가 뭔가 좀 소위 게스트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좀 무리해가지고 파일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보시든가 아니면 제가 거기다가 올려놓은 책에 대한 서평 내지는 이제 참고 파일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왜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아주 편하게 하십시오. 아주 편하게 진짜. 질문 없으십니까? 어떤 질문도 오케이인데. 이게 뭐 제가 거의 30년을 지금 대학에서 강의했는데 늘 질문 없냐고 물어봤을 때 유일한 질문은 휴강 언제 하나요? 뭐 이런 질문분이 없어가지고 저희 나라 정말 이게 과거 6.25 시대 이래 학생들은 모름지기 스승의 뭐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은커녕 허례는 대로 따라서 오더니 오랜 문화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해결돼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질문들을 많이 하는 습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겠으니까 자녀들을 키우실 때 또는 뭐 자녀가 아니면 나중에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이른바 가정교육 일환으로 자꾸 질문하는 습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에 대한 준비도 안 하게 되고 준비 안 하니까는 서로 발전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화폐의 부상과 금융자본의 지배라고 적어가지고 이 부상이라는 말이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부상은 이 한문으로 쓰면은 떠오른다, rise. 화폐가 어떻게 떠올랐는지, 어떻게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 되었는지, 화폐의 부상과 금융자본의 지배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화폐란 무엇이냐부터 해서 화폐가 어떻게 널리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금융자본이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나, 금융자본이 언제부터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예컨대 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금융자본이고 금융자본은 그 뒤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왜? 그들이 원하는 걸 항상 관철할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미국 의회라는 게 막강한 금융자본의 로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통령이 나선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러할 망정 저희 나라 같이 미국같이 저희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 견제하는 힘이 있는 나라조차도 그 모양인데 저희 나라 같이 견제하는 세력의 힘이 정말 약한 나라는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가슴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현실의 여러 측면들을 정확히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힘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때, 즉 시민운동이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정치인들이 겸허해지고 반성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우습게 보이면은 저 친구들은 절대로 반성 안 합니다. 바로 그게 그런 의미에서 항상 모든 문제는 결국은 시민들에게 있다라는 걸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케이, 좀 뭐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첫째, 맨 처음엔 그럼 도대체 화폐란 무엇이냐? 화폐란 무엇이냐는 그런 아주 뻔한 주제부터 해보죠. 여기 뭐 화폐가 뭔지, 화폐는 곧 돈이다. 그 돈이 뭐냐? 화폐, 돈, 통화 이 세 가지 개념은 여기 나와서 적어놨습니다만 이 세 가지 개념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뻔한 얘기인데 왜 하냐? 우리가 뻔해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공통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갈등과 분란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얘기해서 안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러한 지식이 공유 지식화. 이 커먼 나우리지 해가지고 꽤 유명한 개념인데 물론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경제학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 개념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다 아시죠? 이게 안데르센의 저희 벌거벗은 임금님 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뻔히 임금이 벌거벗은 거 아는데도 신하를 포함해서 모든 어른들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가 잘못하면은 뭐 면박을 당한다거나 다들 뭐 임금이 멋있는 옷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는 아무도 진실을 지적하지 못하는데 이해관계가 없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임금이 벌거벗었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임금도 부끄러웠다 뭐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어린아이가 외친 것이 바로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공유 지식화했다 해가지고 많이 인용되는 에피소드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뭘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 그건 공유 지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수많은 사건들 예를 들면 최근만 해도 세월호 참사 같은 거 포함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주장들, 뭐 반박하는 내용들, 뭐 소문들이 무성한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에 그 원인이 되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지식의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걸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너도 알고 또 그 사실을 나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레벨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거를 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폐라는 게 뻔한 것이지만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물론 뻔한 겁니다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란 일반적인 구매력의 원천이고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기능, 회계의 단위,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유통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이 이제 이 가치의 저장 기능, 바로 이것이 화폐를 다른 상품과 구별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 되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지금처럼 무슨 뭐 냉장고나 그런 보관 시설이 없던 원시 시대는 뭡니까?
뭐 자기들이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든 뭐 또 각종 수렵에서 채취한 무슨 뭐 야채나 식물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썩어버리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다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사라지고 부패해 버리는데 화폐라는 것은 보관만 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뭡니까? 이자가 붙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모든 탐욕의 출발은 바로 화폐의 등장 이후부터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점점 뭐 썩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고 치면은 많이 모을 수도 없고 탐욕을 부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폐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그거를 뭐 무궁무진하게 뭐 보관할 수도 있고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많이 모으고 물려주고 이러한 식의 이제 관행이 등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화폐라는 게 실질적으로 신문상에 보면 주로 통화라는 말이 많이 써요. 통화. 신문에서는 뭐 통화량 또는 통화해가지고 말을 쓰는데 결국 같은 얘기고 약간의 구별은 필요합니다만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어떤 전문가는 과거에는 금이 뒷받침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왜 내가 여차하면 금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화폐란 용어를 쓰고 금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히 정부가 구두로 정부를 믿고 돈을 가져가라 할 때 그때는 통화기 때문에 화폐와 통화는 그 금이 뒷받침되느냐 여하를 가지고 구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다음 페이지구나. 화폐란 근본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폐라는 개념 자체 그게 금이 뭐 뒤에 백업되어 있든 금이 뒷받침되든 안 되든 간에 화폐란 돈이란 내가 이거를 보관하고 있으면 내일이고 모레고 먼 훗날이고 내가 살아있는 언제까지라도 이 돈은 나름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때 비로소 화폐 유통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일주일 뒤에 지구가 멸망한 일주일 뒤에 어떤 혜성이 와가지고 충돌할 것이고 그때는 다 끝나게 돼 있다. 그게 과학적인 진실이다. 그럼 뭡니까? 어느 누구도 화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마지막 날 결국은 화폐는 휴지가 되어버리니까 마지막 날 휴지가 될 걸 알면 그 전날도 휴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전날도 해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느 누구도 화폐를 물건 대신 물건을 살 때 화폐를 내도 아무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살아 생전에는 이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합의의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폐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역사상 그런 사건이 있었죠. 독일 같은 경우에 1930년대 이른바 바이마르 공화국 때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서 사람들이 땅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거의 1조 마르크의 화폐를 수레에 실어갔다는 게 실화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에 화폐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폐 가치가 제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고 그 사회가 안정될수록에 화폐는 더 안정된 가치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과 같이 달러 가치가 불안하다. 그 말 자체는 벌써 뭡니까? 전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그래도 믿을 것은 금밖에 없다 싶어가지고서 금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한때는 피크가 소위 1온스게 되면 대략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도 되니까 금 1온스, 이 온스가 이게 무게의 단위 아닙니까? 대략 보니까 이게 한 28g. 우리나라가 쓰는 건 한 돈이죠, 한 돈. 한 돈이 약 3.75g인가요? 그럼 대충 4g 잡으면 약 7돈이 1온스가 되겠네, 그렇죠? 1온스당 한때 피크 때에는 약 1,8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대략 1,100달러 수준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일정한 무게의 금값이 달러로 표시했을 때
변동한다는 말은 금 자체의 가치가 변한다기보다도 이 화폐인 달러 가치가 변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온스에 1,800달러일 때에는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1온스당 1,000달러가 되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게 이른바 환율을 포함해서 돈의 가치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 상대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나라 달러 대 원화의 가치 대충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대충 한 1,200달러, 1,200원 안팎인데 1달러당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1,100, 1,200, 1,300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그게 1,900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환율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 잊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안 넘어가지?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그럼 도대체 이 화폐를 주로 사용하는 화폐 경제와 화폐가 없던 경제, 흔히 이제 우리가 물물교환 경제라고 많이들 배웠죠. 물물교환 경제라는 말은 뭐 좀 더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 바터, 이 바터라는 말이 이 물물교환 뜻인데 일설에 의하면은 돈이 널리 유통되기 전에는 대부분 소위 이제 물물교환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역사학자나 전문가들의 추측이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사실 옛날에는 그런 식의 교환은 많지는 않았고 일종의 선물의 형태로 자기가 과시형으로 내가 만약에 부유한 부족의 족장이라고 치면 자기 부유함을 과시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명예 때문에라도 일방적으로 선물 형태로 준 거래가 많았지. 마치 저희 나라가 뭡니까? 이들 과거에 뭐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명나라, 청나라 등등한테 들면 뭐 조금 갖다 바치고 나면 뭐 많이 주듯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많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과거에는 오히려 저희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선물의 형태로 많이 주변의 사람들 내지는 다른 부족들을 갖다가 이른바 뭐 저희 기부했다. 뭐 그런 식의 설도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물물 교환이 그렇게 일반적인 교환의 거래의 형태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화폐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전에는 물물 교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 방식인데 화폐가 없는 경우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거겠죠. 뻔한 얘기입니다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어떤 욕망의 일치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화폐를 매개수단으로 쓰지 않고 서로 맞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물고기가 있고 네가 바나나가 있는데 마침 서로 상대방이 가진 걸 원한다고 치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마찰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걸 멋있는 말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욕망의 이중적인 합체를 아주 멋있게 표현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우리가 뭡니까?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다양한 상품들이 보다 점점 큰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를 통해서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더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의 진화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장 경제가 비교하자면은 엄청난 차이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품들이 엄청난 규모로 매일매일 거래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 경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위한 장소이고 거래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큰 규모의 시장을 원하는 큰 이유죠. 그만큼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할수록 많이 참여할수록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뜻이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화폐는 물물교환 경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이다. 소위 이제 엄청나게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타입의 경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효율의 차이가 있고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시장 경제에 편입된 많은 나라의 경제 규모가
불과 짧은 기간에 뭐 긴 나라들은 뭐 18세기 후반 이후니까는 불과 200여 년 만에 저희가 짧은 나라는 해방 이후니까 불과 50여 년 만에 중국은 1989년 덩샤오핑이 이른바 개혁과 개방을 갖다가 선언한 다음이니까 불과 30년 만에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시장이 된 거예요. 물론 일본은 좀 더 앞섰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니까 조금 더 빨랐죠. 그럼 어쨌든 간에 가장 빠른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길어봐야 100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뭐 짧은 뭐 나라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동안에 서구를 따라갔고 시장 경제 발달을 했습니다만 그 모든 원동력 어쨌든 간에 그만큼 거래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화폐 시스템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랑 공통의 현상이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나 저희 이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적인 정말 바람직한 제도가 있었느냐. 그게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흔히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대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말하면 소위 이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북미와 이 뭐 베네수엘라 무슨 뭐 아르헨티나 등등의 남미 두 개 남북으로 갈라진 두 대륙을 비교해 봐도 남미는 여전히 아직도 후진적이다 그런 얘기. 왜? 똑같이 식민지 출발했습니다만 남미에서는 이른바 제도가 아주 약탈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갖다가 저희 이제 흔히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를 통합하고 있는 어떤 그 법이나 제도의 성격이 약탈적이어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회는 결국은 몰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회의 제도가 법이 약자도 권리를 인정해주고 포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성장했고 과거의 미국, 지금 아니다. 지금 미국은 그런 정식 잊어버렸겠네요. 과거의 미국, 개척시대의 미국 또는 뭐 독립선언 이후의 미국 또는 청교도 혁명 이후에 뭐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초기에는 아주 포괄적이고 포용적이었는데 그런 시대 정신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융 자본이 득세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란 워낙 잔인해가지고 절대로 공유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공유 경제의 가장 큰 적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돈이겠죠, 돈. 소위 금융 자본의 논리. 금융 자본의 이 자본은 이건 공유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던가 아니면 남이 소유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의 지배를 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저런 세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는 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자본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에 그만큼 더 우리는 분리돼 있고 너와 나는 완전히 별개로 분리 존재이고 따라서 뭐야 그 데카르트 철학의 바로 그거는 너와 내가 분리돼 있고 자연이 우리가 분리돼 있는 순간 나를 빼놓은 모든 대상은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이 한계에 와가지고 더 이상은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 세계에 뜻이 있는 지식인들의 공통된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네 번째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